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장면을 지켜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는 파행이었습니다. 출석 방식에 이어 이번엔 조사 주체를 놓고 양측은 또 한 번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신경전 또한 점입 가경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오후 1시 반부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이 특검 질문자가 교체되면서 5시쯤부터 조사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송군 기자, 조사가 첫날부터 삐걱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내란 특검팀은 오후 4시 50분쯤부터 제가 서 있는 이곳 검찰청 6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11분 특검팀은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오후에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한때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주요 군사령관 비화폰 서버를 삭제 지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특검보들로부터 간단한 수사 절차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조은석 특검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특검 측이 제공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걸로 전해지는데 오후 조사 시간이 되자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출신 조사관이 아닌 검사가 신문할 걸 요청했는데 특검이 이를 거부하며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수사 과정 영상 녹화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오늘 심야 조사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11가지에 달해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오늘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등 내란 사건 전반의 과정과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관련 혐의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 만큼 특검이 당분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이유는 이 경찰 소속 특검 수사관의 조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불법 체포에 나섰던 경찰관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건데 특검 측은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 박창환 총경이 압수수색 시도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나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불승인이고요. 대신에 임의 제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 조사에 경찰에서 파견에 나온 박 총경을 처음 투입했는데 체포방해 혐의는 경찰이 수사를 이끈 만큼 효율성을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내 엘리트 수사통이라고 설명했는데 박 총경은 사법연수원 42기를 수료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이 경찰의 들러리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물론 경찰까지 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총경은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도 없었고 지휘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이 조사자를 선택할 수 없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이라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전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검찰청 현관으로 공개 출석해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검 측은 우려하던 충돌이 없어 다행이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안혜리 기자입니다. 차단봉이 내려간 지하주차장을 지나친 검은색 승합차가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합니다. 붉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곧바로 청사에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며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은 채 공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공개 출석을 선택했는데 10분 후 입장문을 내 절차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돼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지 공개적 망신 주기가 아니라며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특검의 정치적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우려하던 일이 없어 변호인에게 감사한다며 조사 시작 전에 출석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1시간가량의 오전 조사를 마치고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자화자찬이라며 곧바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4곳의 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은 추경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야의 극한 대치를 다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인 내일까지 국민의힘이 인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을 발목 잡는 수준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손 놓고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속도감 있게 해나갈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공석인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와 문체위 등 4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의 추경은 물론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이 어제 저녁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하며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추경 연설하고선 하루 만에 그냥 법사위원장 통과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독주이고 독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청문회를 열어 공개 검증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내용 중 현행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김 후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제2의 조국 사태 같은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는데 국민의힘이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여대야소 구도 속에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실질적 방법이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을 어느 당에서 가져갈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한 경우가 많았죠. 이 과거 민주당은 야당 시절 상임위를 차지하려는 여당을 향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색해졌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 서로를 비난하던 구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여당이자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야당에 줘야 된다. 이걸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의회를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게 되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은 그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없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선출을 강행했는데 과거에는 이를 의회 독재라고 지적했던 겁니다. 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 특정 당이 운영위, 예결위, 법사위까지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발언을 돌아보고 정당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진정한 협치의 길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 후반기 각각 2년씩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만큼
남은 1년 역시 민주당 몫이란 설명입니다. TV조선 김사섭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민정수석의 봉욱 전 대검 차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여권의 반발이 적지 않았는데 검찰 출신이 다시 고려되는 건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차명재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지명 당시 여권 내에서 특수부 검찰 출신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는데 후임 민정수석으로 재차 검찰 출신이 고려되는 겁니다. 봉 전 차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과 기획과장 등을 두루 거친 검찰 기획통으로 분류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에는 사의를 표했고 현재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습니다. 민정수석 자리에 검찰 출신이 다시 검토되는 건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여권 내 여전히 남아있는 검찰 출신에 대한 반발 기류와 국내 최대 로펌 출신이라는 점은 실제 인선까지 변수로 꼽힙니다. 다만 특수부 검사가 아니었다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력한 만큼 반대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함께 나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 출신에 대한 우려에도 대통령이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검토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될 만한 인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 오늘 뉴스더는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게 조금 전에도 이제 방금 리포트에서 봤는데 검찰 출신을 다시 민정수석에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봐야 합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의중 강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전 대표 등 비법조인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등용해서 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있던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인선을 넘어서 이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맞닿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검찰개혁과 같은 민감한 과제의 경우에 이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통해서 내부 통제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회 중심의 입법 절차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담겼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앞서 낭만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특수통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권에서 먼저 반발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 추미애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었는데 후임 인선이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된 게 아닌 만큼 아직까지는 이 비판 목소리 잠잠한 상황입니다. 봉욱 전 차장이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계보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결이 다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데다가 이 봉욱 전 차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총장과 대법관 후보군 등에 꾸준히 물망에 올랐던 점 고려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법개혁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개혁 적임자는 비검찰 출신이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실제 인선 시에 지지층 일부에서 비판 목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에 지지층 이탈 우려가 있었는데 지지층 이탈 우려요. 근데 3주째 반등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네, 이 대선 패배 직후에 양 정당 지지율 5년 만에 최대 격차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6070 지지율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지금도 주요 여론조사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이던 6070 세대 이탈 흐름이 이어지면서 한마디로 집토끼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60대, 70대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합 상태를 보이는 상태고요. MBS 조사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역전됐습니다. 60대에선 민주당이 18%포인트나 앞섰고 70대 이상 응답자에서도 8%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봐도요.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TK 지지율 31%로 민주당 28%와 오차 범위 내입니다. 지지율 반등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걸까요? 아무래도 이 대선 패배하고 이제 3주가 지났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자성도, 혁신도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등 여권에 부담이 될 만한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도체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뚜렷한 반경 메시지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오늘 이제 주말에도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본청에서 철야 릴레이 농성에 들어가고 이 고발전까지 예고하면서 반격 태세를 갖추고는 있지만 여론이 실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소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 첫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 대출을 끼고 산 집은 6달 안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하루 만에 달라진 부동산 시장의 표정을 윤우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최근 이뤄진 거래마다 신고가를 찍었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마포와 함께 강남 서초의 아파트값 상승폭을 앞지를 정도로 매매가 활발했지만 하루 새 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보려고 했는데 안 판다고 해서 못 받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한 발 물러서면서 시장 전체가 눈치 싸움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오늘 집을 보기로 했는데 집을 안 판다고 제가 매물을 훔쳐온 거예요. 특히 투자 수요 비중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타격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 거래가 된다고 하면 15에서 70%는 투자자들이 집을 사요. 그러니까 매매시장은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거든요. 갭 투자도 완전히 안 되는 거고 숨고르기가 좀 들어가겠죠. 마포구 상황도 다르지 않았는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뒤 나온 규제 대책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찍 규제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호가가 2억씩 3억씩 오르기 전에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급하게 전혀 플라팅 같은데? 당분간은 조금 거래가 안 될 거예요. 뭐 대출 받아서 이자하고 원리금 계속 상환하는 거에 대한 감당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이제 재보는 거죠. 시장이 관망으로 돌아선 가운데 오늘 은행들까지 갑작스럽게 비대면 대출 창구를 닫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이번 규제로 고가 아파트 거래는 다소 잠잠해졌습니다만 서울 외곽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대출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벌써부터 호가를 올리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이 내용은 변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구축 아파트 단지. 어제까지만 해도 58제곱미터 매물이 3억 9천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2천만 원 올랐습니다. 3억 9천에 올려놨는데 주인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4억 3에 조금 내주겠다 이렇게 올려버린 거죠. 인근 지역의 한 아파트 매물도 하루 새 수천만 원 뛰었습니다. 9억인데 9억 3천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분 계시고. 이번 규제로 대출 한도 영향을 덜 받는 지역에 수요가 몰릴 거란 전망이 나오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실거주 6개월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전세 매물까지 자취를 감추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면 결국에는 전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대책이 오히려 실수요와 전세 시장에 불안 요인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청약 시장도 비상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현금을 조달하지 못해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을 앞둔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미룰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2월 완공되는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5월 청약 당시 수백 대 1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청약 포기자가 등장한 겁니다. 팔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자를 내력도 안 된다 그러면 30억 보셔야 돼요. 30억에서 6억 빼고 나머지는 준비하셔야 돼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인 탓에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의 청약 대금을 치르려면 현금 24억 원이 필요한데 조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막히면 청약을 포기하게 되죠. 건설회사도 분양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되면 공급을 또 줄일 여지가 있죠. 청약은 물론 아파트 분양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던 건설사들도 공급 일정 미루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출 규제 자체가 되면은 신규 분양 시장도 아무래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줄어드는 분위기가 있어.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청사진과 함께 계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장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또 다음 규제 카드는 뭐가 될지 뉴스더에서 임유진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임 기자, 오늘이 시행 첫날이기는 하지만 또 주말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 뭐부터 체크해야 합니까? 먼저 대출 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한도는 개인별 한도와 은행별 한도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핵심은 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현금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3억 5천만 원이니까 7억 5천만 원은 쥐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은행별 한도인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죠. 예를 들어서 한 은행에서 하반기 총 6조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었다면 이제 그걸 3조 원으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소진될 수 있겠죠. 11월이나 12월에 집을 사려고 계획했던 그런 수요자들은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집을 옮기려는 갈아타기의 경우에는 셈법이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면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가 되고요. 또 향후 3년간 주택대출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세금상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던 비과세 혜택과 대출 규제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기존엔 3년 안에 집을 팔면 됐던 사람이 이제는 6개월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사실상 제도 취지가 무력화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관건은 이렇게 해서 과연 집값이 잡힐지 여부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일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일부 투자 수요나 코인이나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급 확대 같은 후속 대책이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에 실거주 의무가 도입이 되면서 전월세 공급이 줄게 되고 전세값을 밀어 올릴 거란 우려입니다. 그럼 이 대출 규제의 후속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카드가 있긴 한 건가요? 네, 후속 카드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혹은 규제 지역 재지정인데요. 섣불리 규제 카드를 꺼냈다가는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결국 시장 논리에 따라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후속 대책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임유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두고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해 최근 노동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동계가 새 정부에 보답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신정원 기자가 커지는 노동계 목소리에 맞췄습니다. 최저임금 백분 인상!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궂은 날씨에도 빽빽하게 앉아 구호를 외칩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행진. 한쪽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용산 대통령실, 한쪽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로 향합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경찰은 앞서 대통령실 앞 행진은 제한했는데 법원이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곳은 대통령실 400m 앞 사거리인데요. 민주노총 추산 조합원 2만여 명이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계 집회는 평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6일엔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 고용 안정을 촉구했고 그 전날엔 양대 노총이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만든 노조 회계 공개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국고 보조금 원상 복구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힘을 실어줍니다. 양대 노총이 보기에 불합리한 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 밀려드는 노동계 청구서로 이재명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수도권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왔지만 습한 날씨에 체감온도는 30도를 넘길 만큼 무더웠습니다. 남부지방도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졌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원형 지붕으로 덮인 실내 놀이공원이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서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도 시원한 실내 공기 덕분에 무더위는 잠시 있습니다. 밖에도 살짝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좀 찝찝한데 아무래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좀 더 쾌적하고 애들 놀기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서울의 최고 온도는 28도에 그쳤지만 습도가 90%에 육박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였습니다.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부채와 물이 필수품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물을 안 갖고 다니면 노인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항상 물은 휴대를 하고 다니죠. 대체로 맑았던 경남과 전남 등 남부지방은 이틀째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해수욕장에는 여름을 알리는 파라솔이 들어섰고 바다에 몸을 담근 아이들은 물 밖으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이제 애기랑 좀 시원한 이제 바닷가 가서 물놀이도 즐길 겸 해서 바다에 나왔어요. 또 확실히 좀 더워진 것 같더라고요. 시원하니 기분 좋습니다. 오늘 부산과 광주 등 남부지방은 대부분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남 곡성의 일부 지역은 37.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 습도도 90% 이상 기록해 무더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노약자는 한낮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고물상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어 점포 5개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전북 장수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김다로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들이 건물 주변 도로를 에워싸고 사다리차를 이용해 굵은 물줄기를 쉴 새 없이 뿌려댑니다.
오늘 아침 진주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타이어 가게 등 주변 점포 5개를 모두 태웠습니다. 건물 구조상 전부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까 화재가 이제 옆으로 퍼지는 것 같긴 한데 하천 옆에 급류를 주의하라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한 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금강과 장계천이 만나는 곳이어서 물살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물놀이를 하던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수색 30여 분 만에 실종된 대학생을 찾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의 수심은 약 2m에서 3m 정도였습니다.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밑에 그 깊은 데 가서 놀았던가 봐. 너무 늦게 찾았어. 어젯밤 11시 반쯤 부산 강서구에서는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인건비와 연료비 부담으로 혼자 배를 몰고 나가 고기잡이를 하는 1인 조업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홀로 바다에 나갔다 12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여전히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흔들리는 배에서 어민이 홀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휘청거릴 정도로 파도가 치지만 구명조끼는 입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다가온 해경이 어민에게 주의를 주고 나서야 구명조끼를 꺼내 착용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홀로 조업을 하면서 구명조끼는 입지 않은 어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업을 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보니 해경이 어선을 쫓아다니며 계도를 반복해도 잘 개선되지 않습니다. 구명조끼 착용하고 조업하시길 바랍니다. 선박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다른 선박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물에 빠져도 금방 알기 어려운 겁니다. 지난해에만 어민 12명이 혼자 조업하다 항구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만큼 1인 조업은 되도록 피해야 하지만 어민들은 어획량이 줄어 수입은 적고 인건비는 높아져 혼자 바다에 나가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내륙 선원들도 너무 비싸가지고 월 한 350만 원 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10월부턴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넓은 바다에서 궤도나 적발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 시간이 있어서 다 2시간밖에 못하는 상황이고. 해수부는 올해 모든 연근의 어민에게 움직임이 비교적 편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새로운 비대위를 공식 출범한 전공의 단체가 조금 전 총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상파로 분류되는 신임 전공의 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정기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정 갈등 사태 해결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비대위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6일 새 비대위원장으로 한성준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선출된 후 처음으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전공의들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초강경파였던 박단 전임 위원장과 달리 한 위원장은 소통에 방점을 둔 협상파로 분류됩니다. 한 위원장은 당선된 직후 내부 공지를 통해 지역협의회장 체계를 도입해 내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도 의료개혁안 재검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놓고 각 수련병원 대표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대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를 하루 앞두고 한 위원장은 어제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박 위원장 측은 양측이 실무적 대화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은 다 확실히 바뀐 건 맞고 정부가 노력해주면 들어가겠다는 의미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 이미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한 위원장은 최근 언론에도 전공의 단체를 민주적 집단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새 정부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길이 확대될지도 주목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지난해 36주 만삭 임산부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됐었죠. 당시 경찰이 해당 수술을 한 병원장과 집도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었는데요. 8개월 가까운 보강 수사 끝에 다시 영장을 신청한 결과 이 두 사람 오늘 새벽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심장 뛰는 거 봐요.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은 영상을 올린 여성이 수술을 받은 병원을 특정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방치되어 죽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단순 중절 수술은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세상 밖으로 나온 태아를 방치해 죽였을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사망하면 이제 낙태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현생아에 대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망하게끔 한 것 같아요. 경찰은 지난해 10월 80대 병원장과 60대 집도의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현 단계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태아가 스스로 숨진 거 맞습니까? 경찰은 8개월에 걸친 보강 수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 둘이 추가로 저지른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이 일부 지역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텍사스와 조지아 등 28개 주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연방 대법원이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의 경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실제 금지까지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does this with birthright, as you know. And it's just absolutely ridiculous. But 그러자 워싱턴 DC와 뉴욕 등 22개 주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정헌법 14조를 들며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가처분 효력이 소송을 제기한 주에만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텍사스와 버지니아 등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30일 뒤부터 출생 시민권이 금지됩니다. this morning the Supreme Court has delivered a monumental victory for the Constitution,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ule of law. 하지만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건 아니어서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Now, instead of getting a universal injunction, what we have to do is proceed through a class action mechanism. We don't think this order should go into effect or will go into effect as to anyone, anywhere, ever. 판결 직후 온라인에는 출생 시민권이 허용되는 주에서 원정 출산이 가능한지 묻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3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상외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한 건데요.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리기로 한 나토의 결정을 언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서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열차 안에 산산조각난 유리차 파편이 나뒹굽니다. 휴전 협상이 공전하는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넘어 중부 도시까지 진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여름 공세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의외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국방비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Но теперь вот самое главное. Мы-то планируем сокращение
расходов на оборону. У нас вот 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и через год, на ближайшую трехлетку мы планируем. GDP의 6.3%를 국방에 지출하면서 재정 압박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겪고 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GDP의 5%로 국방비 증액을 결정한 나토에 대해선 작심 비판을 늘어놨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성을 핑계로 군비 지출을 늘린다고 지적하며 누가 더 위협이 되는지 돌아보라고 따졌습니다. Агрессивности России начинают говорить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оружаться. Ну, пускай вооружаются. 푸틴 대통령은 휴전 조건에 대한 팽팽한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의 3차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존경한다고 치켜세우며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기대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최고 인기 스포츠인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는 3할 타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투수들이 잘 던지기 때문일까요? 자세한 이유 성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속구로 삼진을 잡아내는 한화의 마무리 김서현. 심심찮게 시속 160km가 넘는 공을 뿌립니다. 내로라는 강타자들의 안타 확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KBO 리그의 3할 타자 삼성 김성윤과 롯데 레이에스를 비롯해 5명뿐입니다. 지난해 24명에서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10개 구단 체제의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투수들의 늘어난 구속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2015년 직구 평균 구속이 시속 140.9km였는데 10년 사이 5km가 빨라졌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전체 평균이 2km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의 스트라이크 존이 1cm가량 낮아진 것도 타자들을 괴롭힙니다. 스트라이크 존의 낮은 공은 높은 공에 비해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규정 아니지만 공인구의 반발 개수도 조금 낮아졌는데 공이 단단해진 만큼 타구의 비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횟수를 안타로 연결하는 것보다 장타를 치는 게 득점에 더 도움이 된다는 현대 야구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쳤다 하면 홈런인 삼성 박병호. 시즌 타율이 2할대 초반이지만 올 시즌 안타의 절반 가까이를 담장 밖으로 넘겼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영남 지역에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현재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앞으로 최대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비가 내린 후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강릉과 청주가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 36도, 전주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소나기 소식이 있어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8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